그것은 격려처럼 포장된 통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캐나다에서 돌아오신 시아주버니를 거실에 세워두고 환하게 웃으셨을 때 저는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 설마가 이렇게 빨리 증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원 디자인은 시아버지께서 20년 전에 창업하신 인테리어 설계 회사입니다. 공간 설계와 시공 관리를 함께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강남 일대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들인 건 8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당장 회사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 잠깐만 봐줄 수 있겠냐고. 그 잠깐이 8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분당의 한 설계 사무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몇 달 뒤면 대형 상업 공간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시아버지 회사로 왔습니다. 남편이 부탁했고 저도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원 디자인에 처음 출근했을 때 회사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거래처 계약서 중 절반 이상이 구두 합의로만 처리되어 있었고 클라이언트 정보는 메모지와 낡은 노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외주 설계사들과의 단가 계약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출근 첫 주부터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전부 문서화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래처 단가 협상을 다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전 직장 인맥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고급 주거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 2곳은 제가 직접 미팅을 잡아서 연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몇 명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서 지시를 내리냐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부터 그런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결과가 말해줬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병원에 입원하신 건 입사 3년 차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사실상 혼자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현장 감리, 직원 채용, 외주 관리, 자금 운용까지. 남편은 대외 영업을 맡았지만 운영의 실질적인 판단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제가 맡은 첫 해보다 60%가 올랐습니다. 단골 클라이언트만 12곳이 넘었고 그중 8곳은 제가 직접 발굴하고 관계를 만들어 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회사니까, 남편의 부모님이 힘들게 일구신 거니까 가족이 도와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아주버니가 돌아왔습니다. 시아주버니는 대학 졸업 직후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엔 어학연수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현지에서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명절에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부모님 곁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2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귀국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다 불렀어.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도원 디자인 대표 자리를 큰애한테 넘기려고 한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원 디자인, 제가 8년을 운영해온 회사.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때 제가 혼자 직원들 월급을 챙겼던 회사. 코로나 때 프로젝트가 3건이나 연기되면서 자금이 막혔을 때 제가 전 거래처를 돌며 일정을 조율했던 회사. 단골 클라이언트 12곳 중 8곳을 제가 만들어 온 회사. 그 회사를 10년 넘게 자리를 비웠던 시아주버니한테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미안함과 단호함이 섞인 것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그동안 고생한 건 아버지도 알아. 근데 회사는 아들이 이어야지. 큰애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저는 시아 주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한번 보더니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잠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클라이언트 파일을 전부 제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미팅 기록, 클라이언트별 선호사항, 예산 협의 내역, 현장 감리 보고서, 협력사 연락처와 단가 협약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더 이상 클라이언트 정보를 내부 공유 폴더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미팅 일정도 공유 캘린더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한테는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예정이라고, 급한 연락은 제 개인 번호로 해달라고. 첫 주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주차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강남 클라이언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 미팅 자료가 없대. 어디 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 이제 회사 대표는 시아 주번이잖아요. 자료 위치는 그쪽에 물어보세요. 뭐? 거기 있는 거 어디 있는지 형이 어떻게 알아? 그럼 새 대표가 파악해야죠. 저는 지금 어떤 직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가 돌아가야 하잖아. 회사가 시아 주번이 명의로 넘어가면 시아 주번이가 책임지고 돌려야죠. 그게 대표의 역할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왜 갑자기 회사 일을 안 챙겨? 큰애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그 회사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분도 없고 직함도 명확하지 않은데 일은 계속 제가 해야 한다면 그건 자원봉사인 건가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원봉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어머니, 가족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행동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서 회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남편한테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강남 단골 클라이언트가 미팅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시아 주번이와의 미팅을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논의는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3년을 함께 일한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2채를 저와 함께 설계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협력 설계사 한 명이 계약 갱신 여부를 물어왔는데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설계사는 제가 직접 발굴한 사람이었습니다. 단가도 제가 협의한 것이었고 작업 방식도 제가 맞춰온 것이었습니다. 시아 주번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자꾸 형한테 전화하면 모른다고만 해. 회사 대표인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제발.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며칠 뒤 시아 주버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형수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영등포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는데 자료를 못 찾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요. 이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아무개 이사님이신가요? 성함도 모르시는 건가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사실 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파일이 너무 많아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연락 오시면 뭘 물어보시는 건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요청해 주셔야 해요. 지금 저한테는 그 회사에서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거래처 대표님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구 납품을 담당하는 업체 대표님으로 5년을 함께 일한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관계를 이어온 분이기도 했습니다. 지은 이사님, 요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연락이 없으셔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새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다음 달 용산 프로젝트 자재 단가를 다시 협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상해서요. 기존에 저희가 맞춰온 조건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단가를 올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사님이 진행하시던 것들이 다 바뀌는 건지. 대표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화는 3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 주버니가 그 대표님한테 연락한 건 단순히 인사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목록을 통해 거래처들에게 직접 연락을 넣고 자기 방식으로 재협의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기존 계약 조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메모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이야기 좀 해요. 집에 들어온 남편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이 느렸습니다. 지은아, 요즘 회사가 많이 어수선해. 용산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계약 재검토를 요청해 왔어. 형이 거래처랑 연락했다가 조건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아? 어제 거래처 대표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시아 주버니가 클라이언트 자료를 보고 직접 거래처들에 연락을 넣었대요. 인수인계도 받기 전에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날 아버지 말씀 들었을 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언제요? 등기 이전 다 되고 나면요?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저는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8년이에요. 8년 동안 제가 그 회사에 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 2번 쓰러지셨을 때 현장을 지킨 것도 저고 자금이 막혔을 때 거래처 일정을 다시 조율한 것도 저예요.
매출 60% 올린 것도, 단골 클라이언트 만든 것도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하는 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시어머니 쪽에서 가장 냉정하고 합리적이신 시고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누이 되시는 분으로 평소 집안일에 큰일이 생기면 양쪽 이야기를 먼저 듣고 중간에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은 씨, 어떻게 된 일인지 들었어. 많이 속상했겠다. 네, 나도 솔직히 이번 결정이 이해가 안 됐어. 오빠는 오빠 나름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지은 씨가 한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고모님, 저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모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오빠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가족이 모여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고모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올 수 있어. 시아 주번이도요. 다 같이. 알겠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아 주번이, 고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빠, 말씀해 보세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은 씨,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아무래도 회사는 아들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큰애가 드디어 돌아왔고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으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이해해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그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시아버지께서 잠시 고개를 내리셨습니다.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어. 고모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 지은 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한 건지 알아? 아버지 처음 쓰러지셨을 때 거래처 직접 찾아다닌 것도 지은 씨야. 코로나 때 프로젝트 3건이 연기됐을 때 자금 막히지 않게 조율한 것도 지은 씨고, 단골 클라이언트 지금 12곳 중에 8곳은 지은 씨가 직접 만든 거잖아. 시아버지께서 조용해지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봐라. 시아주버니가 잠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사실 회사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직접 해보려고 거래처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담당자 이름도 헷갈리고 기존에 어떤 조건으로 일해온 건지도 모르고 거래처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기존 조건이 바뀐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 배우면 되잖아. 시아 주버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배우는 것도 있고 배우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지은 형수님이 8년 동안 만들어 온 관계들은 제가 배운다고 생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르게 대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 주버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고모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데? 저 캐나다에서 투자를 했다가 많이 잃었어요. 지인 소개로 시작한 건데 거의 다 날아갔어요. 2억 가까이요. 시어머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버지 회사 대표가 되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 그 생각으로 회사를 받으려고 한 거야?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를. 형, 나도 방법이 없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가 있어. 시아주버니가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고모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지은 씨,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큰애 걱정하다가 지은 씨한테 너무 당연하게 굴었어.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나도 미안해. 가족이라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저는 잠시 그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회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용산 프로젝트 건이 아직 살릴 수 있는 상태예요. 이번 주 안에 제가 직접 거래처 대표님한테 연락하면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로 2달 동안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모님이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제가 8년간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미리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계약서 원본, 클라이언트 미팅 기록, 프로젝트별 수익 내역, 제가 구축한 협력사 계약서와 단가 협약서까지. 법무사께서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경우는 흔치 않아요. 숫자는 제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분은 재정비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20%를 갖고 남편과 저에게 50%, 시아주버니에게 30%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단, 시아주버니 지분은 캐나다 채무가 정리될 때까지 신탁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제가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대표이사 직함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시아주버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고모님이 결과를 따로 전달하기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회사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회사 잘 되길 바라요. 아버지께서 일구신 거잖아요. 시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그날 바로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다음엔 먼저 서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용산 프로젝트는 기한 안에 처리됐습니다.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던 클라이언트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시 연락이 됐다고,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내부 정리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가구 납품 거래처 대표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대표님 없으니까 영 다르더라고요. 이번엔 이사님이 아니라 대표님이었습니다. 그 호칭이 아직 조금 낯설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이직 의사를 내비쳤던 협력 설계사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짜 다른 곳으로 갔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없어지셨습니다. 가끔 회사에 들르시면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는 않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 짧은 대화가 8년 전과는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씀 자체를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아 주번이는 채무를 정리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그게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편안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 필요는 그 어색함 안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도 관계의 한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돌아보면 그날 시아버지의 그 선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겠죠.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그냥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시아주버니가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겠죠. 회사는 서서히 기울었을 거고 저는 그 뒤처리를 또 혼자 했겠죠. 아무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기로. 많은 분들이 참고 있다는 걸 압니다.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서잖아. 희생은 당연한 거야. 그 말들 사이에서 저도 8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당신의 기여에 가치를 매겨도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런 겁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쌓이지만 견디는 것은 단단해집니다. 저는 8년을 참았고 그 끝에서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멈추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기. 그것이 그날 밤 외장하드를 꺼내들고 새벽 2시까지 서류를 정리하던 손으로 제가 배운 것들입니다.